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은 매일경제 김문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소령 출신 40대 TV 앵커 미 국방장관의 누구냐? 여긴 거죠. 이제 헤그세스를 파격적으로 국방장관에 발탁을 했다라는 겁니다. 헤그세스가 대체 누구냐? 지금 저희가 어제는 사실 말씀드렸던 게 뭐 외교안보, 뭐 국가안보 이 비서가 늘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가안보 보좌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엔 국방장관을 임명을 했어요. 근데 40대 폭스뉴스 TV 앵커를 이번에 국방장관에 임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뭐 전혀군이랑 무관한 건 아니에요. 소령 출신이긴 한데 소령 출신으로 지금 미군 전체 수장이 됐다라는 겁니다. 네. 어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었던 거는 사실 이 국가안보보좌관의 마이크 왈츠를 지명을 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고 지금 국방장관도 지명을 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새벽에는 또 이 속보가 나왔습니다. 누구냐? 어제 저희가 내정이 됐다고 합니다라고 전해드렸던 사람이 있죠. 바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 이번에 국무장관으로 공식 지명이 됐습니다. 지금 계속 외교안보 관련 국방장관, 국가안보 보좌관 그리고 국무장관 외교안보 관련한 인사들의 인사가 지금 속속 지금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외교안보 라인만 발표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파격의 트럼프 세계 최고 갑부의 개혁 메스. 지금 세계 최고 갑부한테 개혁 메스를 쥐어줬다라는 얘기인 것 같죠. 여기서 말하는 세계 최고 갑부가 누구냐? 여기죠. 일론 머스크. 네. 이 옆에 있는 건 아까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국방장관 지금 피터 헤그세스입니다. 일론 머스크한테 지금 이 개혁을 하도록 메스를 쥐어줬다라는 거예요. 머스크 재산이 우리 돈 400조가 넘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미 연방정부를 구조조정하는 개혁하는 수장 자리에 정보효율부 수장에 머스크를 지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정보효율부 여기 좀 같이 볼까요? 정보효율부 영어로 하면 디파트먼트 오브 거버먼트 이피션시입니다. 도지예요. 네. 도지의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를 지명을 했다라는 거죠. 세계 최고 갑부가 행정부를 개혁을 한다고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 세계 최고 갑부가 개혁을 하는 게 단순히 행정부만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미 연준 등 대수술 칼쥔 머스크. 국제사회 긴장. 국제사회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여길 좀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가 뭐라 그랬느냐? 우리 시대의 맨해튼 프로젝트.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핵무기 개발하자라고 했었던 그 프로젝트가 맨해튼 프로젝트죠. 다시 말해서 일론 머스크를 핵폭탄급으로 지금 임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기 볼까요? 연준 대통령 지시받아야 그래 공감을 표했다라는 겁니다. 연방준비이사회를 이 결정은 대통령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다. 연준이 폐지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뉘앙스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연준이 폐지되면 국제 금융시장의 근간이 흔들흔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전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해서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연준도 영향을 일론 머스크로 인해서 받을 수도 있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다가올 트럼프 위기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오늘 새벽 4시 30분이 조금 넘어서 속보가 하나 또 들어왔습니다. 어떤 속보냐? 저희가 사실 이 미 상하원 관련해서 개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었어요. 상원은 진즉의 과반입니다라고 진즉에 말씀드렸는데 하원은 아직까지도 계속 개표를 하던 중이었었는데 이 오늘 새벽 4시 반이 좀 넘어서 들려온 소식이 이 백악관을 이 미 공화당이 완전히 탈환을 상하원 다 장악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관련해 지금 트럼프 폭풍, 태풍 이런 얘기가 지금 불고 있죠. 근데 이게 지금 관련해서 단순히 미 행정부 쪽 정책적인 부분에만 나오는 얘기인 것이냐.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트럼프 스톰, 한국 경제 강타, 금융, 내수, 수출 모두 흔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금융, 내수, 수출이 우리나라의 금융, 내수, 수출이 다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가 3일째 급락하고요. 환율 장중 1,410원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삼성전자가 5만 원 선도 위태위태하다. 4만 전자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수출 부진, 내수 침체 위기감이 커지면서 환율, 금리, 물가, 신 3고가 덮칠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흔들리는 지금 한국 경제 연준 폐지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진짜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한 1심 선고가 내일 있죠. 근데 내일 이 선고 공판을 공개를 하냐 마냐를 두고 굉장히 이목이 집중됐었는데 결국 생중계 불허한다라고 법원이 밝혔습니다. 여기를 좀 볼까요? 그 이유,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를 촬영, 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재판부가 밝혔다라는 거죠. 관련 법익을 고려해서 국민의 알 권리, 또 이재명 대표의 공개되지 않을 권리, 뭐 이런 부분들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내렸다라는 건데, 이에 따라서 내일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내용은 언론 속보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지 않으실까 싶네요.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1억까지 예금자 보호, 24년 만에 한도 상향. 예금자 보호가 뭐냐? 만약에 금융기관이 파산을 하면 여기에 내가 저축해놨던 거 이거 어떻게? 정부에서 이 정도 금액까지는 우리가 보장해 줄게요. 담보해 줄게요. 라고 얘기를 한 게 사실 그전에 기존에 5천만 원이었었는데 1억까지 이 보호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여야가 합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24년 만에 이 한도가 상향이 됐다라는 건데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근데 더 기쁜 소식은 여야가 합의로 뭘 또 처리를 했다라는 소식이 더 기쁘지 않나라는 생각도 같이 좀 해봅니다.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여기 뭐가 막 써 있죠. 휴대전화, 스마트 기기 이런 거, 전자담배 이런 거 다 안 돼요. 라고 나와 있고요. 시험실 배치도가 나와 있습니다. 무슨 시험이냐. 여기 보면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네, 시험장 배치도라고 나와 있죠.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게 바로 오늘이죠. 네. 진짜 얼마나 떨릴까요? 지금 이 시각 8시 7분을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수험생들 8시 10분까지는 입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이 수험장 분위기가 어떤지 저희 MBN 기자가 직접 나가 있습니다. 한여애 기자, 지금 어디입니까? 네, 서울 용산고등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뒤인 8시 10분이면 입실이 마감되는데요. 입시를 서두르는 수험생은 물론 학부모와 응원 나온 후배들로 교문 앞은 여전히 북적이고 있습니다. 시험 시각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긴장되는 모습들도 보이지만 수능 대박을 기원하는 응원 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후배들의 힘찬 응원 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수능 대박! 대문 화이팅! 선배님들 화이팅! 이번 2025학년도 수능엔 총 52만 2천여 명이 지원했는데요. 전년보다 졸업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조금 줄었지만 졸업생 지원자 수 자체는 16만 1천여 명으로 2004학년도 이후 가장 많습니다.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반수생과 재수생 등 수능에 다시 도전하는 학생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의대를 노리는 수험생이 많아진 만큼 최상위권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수능 한파는 없지만 오후에는 비 소식이 예보되어 있어 우산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노력이 좋은 결실로 맺어지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용산고등학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한여애 기자, 마지막 말이 딱 와닿네요. 부디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라고 마무리를 쳤습니다. 네, 오늘 아는 그대로 아는 것만 잘 하고 나오자. 네, 평소에 컨디션으로 잘 치르고 기분 좋은 저녁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저희 아침의 매일경제도 세상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네, 언제나처럼 저희 아침의 매일경제 TV를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파격입니다. 파격. 무엇이 파격이냐? 볼까요? 트럼프 인터뷰했던 앵커가 국방장관, 장성 배제된 미 안보라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40대 TV 앵커가 갑자기 국방장관, 소령 출신 앵커가 국방장관이 됐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이 모습입니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인터뷰했었던 그랬던 TV 앵커가 국방장관이 됐다라는 거죠. 이때 모습 같이 보고 올까요? There's a big hurricane going on in Washington, D.C. What is your message to the good people of Montana? Well, I'll tell you what, I think the country and even the world is seeing what's going on. Our country, Pete, is doing better than it's ever done before. The markets are the highest. The jobs are the best. We've cut your taxes massively. We have what we've done on regulation, I think it's probably really the big secret. 네, 직접 보셨죠. 저렇게 바로 옆에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어제 국방장관과 대통령으로 이제 만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강준영 교수님, 물론 군 경험이 없는 건 아닙니다. 소령이었었어요. 근데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의회 경험도 없고요. 행정부 경험도 전혀 없는 44살의 TV 앵커가 바로 장관으로 간다는 게 미국 사회에선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안인 겁니까? 글쎄요. 그래서 지금 인준이 과연 될까에 대한 걱정도 사실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의 이번 인사를 보면 뭐 지금 파격 말씀을 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게 충성심. 그다음에 자기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가 이제 기본이 되겠죠. 왜냐하면 일기 때 그런 고생을 좀 했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국방이나 이 해외 주둔군 관계에 있어서는 트럼프도 그런 군 경험이 없으니까 이 군에서 잔뼈가 굵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장성급 이상의 전문가들이 조언을 자꾸 하는 게 자기는 거슬렸던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이번에는 완전하게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또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임명하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1980년생이 220만 미군의 수장이 네. 되는 국방장관이 되는데 물론 이제 작전이나 이런 것들은 네. 합참의 영향력이 더 크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펜타곤에 이제 미군을 책임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무게가 있는데 이제 걱정하는 것들은 이렇게 너무 의지, 뭐 미국 우선주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제 이런 쪽의 생각을 가지고 트럼프와 합을 맞춰서 너무 밀고 나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다른 나라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네. 동맹 간의 틈을 또 벌릴 수 있다. 그 틈에 중국 같은 데가 치고 들어올 수도 있다. 네. 이런 걱정을 미국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첫 말씀이 이인준이 될까 모르겠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미국에서도 이게 굉장히 파격 인사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게 아마도 트럼프가 일기 때 자꾸 장성급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한 조언이 좀 거슬렸던 거 아닌가 싶어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인준이 된다고 해도요, 교수님. 군 조직도 굉장히 좀 보수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1980년대 생에 새로운 국방 장관이 와서 220만 미군을 통솔하는 수장 자리에 오면 이게 또 군 내부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인가, 말에 힘이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고 미국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상하원을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인준 절차는 넘어갈 거고, 네. 그럼 이제 통솔 체계가 어떻게 될 거냐가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네. 국방부 장관 수장을 물론 이제 저렇게 군 경험이 없는 사람을 앉혔지만 그 밑에 보좌진들을 어떻게 포진시키느냐. 그러니까 최고 수장은 경험이 좀 부족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그 밑에 그쪽을 뭐 야전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잔뼈가 굵고 미국 군을 잘 이해하고 있고 해외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인맥들로 포진을 좀 해놔서 그런 부작용을 좀 최소화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헤그세스도 어쨌든 본인도 소련까지 하고 이라크도 갔었고 나도 아프간도 갔었고 그런 면이 트럼프한테 좀 어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내가 군도 좀 잘 안다. 그리고
우리가 희생하면서 이런 거 하는데 좀 해외 미군도 좀 재배치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은 너무 잘 알고 있으면 기득권 때문에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일단 이제 속된 말로 좀 저질러 봐라라는 그런 뜻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파격, 개혁을 한번 해봐라 라는 의미로 굉장히 파격 인사를 낸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하셨는데 장관은 장관이더라도 그 밑에 약간 부족한 경험을 좀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괜찮은 참모들이 좀 포진을 한다면 또 잘 또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럼 이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추가적인 인사가 또 어떻게 군 내부에서 또 날 것이냐라는 것도 사실 이 돌아볼 포인트긴 한데 근데 사실 이게 미국에서 파격이다 말씀하셨는데 김진욱 대변인님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였다면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쉽게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 하고요. 내일 문화부 장관입니다. 라고 나오면 이거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들이 없진 않았어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김한길 그 문화부 장관을 임명했을 때 김한길 장관이 40대 중반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 사례가 없지는 않았는데 과연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은 아마 이 그 최고 권위를 갖고 있는 대통령의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이번에 지금 미국의 외교 안보 라인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 발표되는 거 보면 일단은 4050 세대를 중요시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본인의 말을 잘 들어줄 이 충성파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뭔가 조금 더 젊고 개혁적인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또 특히 미국 우선주의를 가장 강력하게 실행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아마 그런 사람들도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도 좀 그런 좀 젊은 40대의 장관 또 뭐 50대의 총리 이런 분들도 예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그런 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선생님 긍정적으로 또 말씀을 하셨어요. 40대, 50대 충분히 가능하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저희가 단순 국방장관만 파격 인사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소령 출신 국방장관 골프 친구 특사. 1주 만에 외교안보 라인 구축입니다. 지금 보면 아까 소령 출신 국방장관은 그래 알겠는데 방금 얘기했는데 골프 친구 특사는 누구야? 중동 특사를 그동안 친해서 매일 골프 쳤던 친구가 특사가 됐다. 누구냐? 여기입니다. 볼까요? 스티브 위코프 그룹 설립자입니다. 여기도 기업가인 거죠. 같이 골프를 주로 자주 쳤던 골프 친구다. 근데 이번에 중동 특사로 또 임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여기 쭉 보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오늘 새벽에 공식 지명된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좀 전에 얘기한 국방장관, 그리고 CIA 중앙정보국 국장도 지금 임명이 됐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뭐 주유엔 대사, 주 이스라엘 대사 등등등 굉장히 많은 지금 다 외교안보 라인 관련한 인사가 속속 다 지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골프 친구인 거를 뭐 차치하더라도요, 교수님. 인선이 굉장히 빠릅니다. 특히 나오는 게 대부분 외교안보 라인이에요. 그런데 뭐 다른 부분 경제도 있고 뭐 복지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유독 외교안보 라인에 이렇게 발빠르게 인사를 낸다는 거 이건 트럼프 당선인이 그만큼 우선적으로 외교안보 라인에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실 세계 뭐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데에서 세계가 굉장히 긴장을 하고 불확실성이 더 심화됐다 이런 이제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나는 그게 아니다. 이미 다 준비가 됐다. 이게 일주일 만에 이렇게 외교안보 라인을 자신 있게 대외로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준비된 대통령이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새로 된 대통령이 아니란 말이죠. 그쵸. 적어도 8년 전 4년에 일을 해봤고 그래서 충분히 바이든 4년을 권토중래하면서 심사숙고했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 내가 누가 필요할지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임명을 한 거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미국이 사실은 공화당 행정부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이 너무 뜨뜻미지근했다는 거죠. 그래서 푸틴도 잘못 다루고 시진핑도 잘못 다루고 그 김정은도 잘못 다룬 거 아니냐. 나는 새로운 진영을 가지고 이 미국의 힘도 과시하면서
세계를 안정시킬 수 있다. 이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일주일 만에 그냥 쫙 내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준비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준비된 대통령이다. 기존에 민주당에서 했었던 외교안보 이거 내가 다 바꿀 거다라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라는 지금 말씀이셨는데 또 외교안보 라인뿐만이 아니라 다음 기사 보시죠. 미 관료 사회 핵폭탄된 머스크. 세금 낭비 공무원 순위표 만들 것. 세금 낭비하는 공무원 순위표 만들어서 뭐 할까요? 나가 지우겠다라는 거죠. 구조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 순위표를 만들어서 이 할 수 있는 역할, 자격을 트럼프 당선인이 줬죠. 뭘로 줬냐? 정부 효율부 수장에 줬어요. 근데 정부 효율부? 이런 게 있었어? 없었죠. 없었는데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가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 진즉부터 나왔었어요. 왜? 머스크가 자기 SNS에 뭘 올렸냐? 같이 좀 볼까요? 이거를 올렸었어요. 네. 이 지금 트럼프 정부에 입각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왔던 게 이겁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을 지금 합성한 사진이에요. 근데 이 앞에 뭐라고 써 있냐? 도지라고 써 있죠. 도지. 디파트먼트 오브 거버먼트 이피션시. 네. 지금 딱 요 문구 그대로 요 단어 그대로 도지부가 지금 생긴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 이 사진이 먼저 올라오고 그다음에 실제 이 정부 효율부라는 부서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가 지금 된 거잖아요, 교수님. 근데 언뜻 생각할 때 이게 정부 효율부라는데 기업의 대표가 장관을 하면 할 수는 뭐 있긴 한데 백지신탁과 이해 충돌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거든요. 미국은 괜찮은 겁니까? 아니죠. 미국에서도 네. 그렇게 하면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사업가로서 특히 뭐 스페이스 X라든가 네. 소위 규제 그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많이 당했었잖아요. 네. 그거를 나서서 자기 의사대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성숙한 의회 국가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절하면서 가자라고 얘기는 하는데 네. 위험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미 그 당선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랬고 일론 머스크도 내가 정부 효율성을 새로 만드는 그런 부를 맡게 될 거다. 근데 그때는 무슨 위원회라고 그랬는데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부서가 돼버렸거든요. 그쵸. 디파트먼트가. 근데 좀 특이한 게 저게 2026년 7월 4일까지입니다. 한시적 조직이에요. 네. 그러니까 1년 반 안에 자기가 깔끔하게 끝내겠다. 그리고 뭐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네. 미국 연방 소위 그 효율성 제고를 통해서 예산도 30% 정도는 절약할 수 있다. 근데 해봐야 아는 거지만, 네. 근데 그 트위터를 인수했잖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 X라고 하는 게 네. 트위터를 인수를 했는데 90%를 감원을 했습니다. 했었죠, 이미. 그리고도 트위터가 아니고 X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미국 같은 거대 국가가 AI 이런 거를 제대로 쓰면서 좀 기계화된 무슨 이런 그 선진화된 모습을 보여줘야지. 미국 그러면 왜 맨날 줄 서고 공무원들 처리가 늦고 그런 거는 미국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일부는 그런 관료주의, 관료사회 타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미국이 작은 정부를 만드는 데 있어서 트럼프한테 메스를 쥐어주고 1년 반 안에 굉장히 지금 속도 빠른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지금 이해 충돌 가능성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장 자리에 앉혔다라는 거일 텐데 지금 사실 뭐 주변에서 트럼프 당선인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도 지금 안 들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진이 오늘 하나 나와 있습니다. 사진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뭐지? 가족 사진이에요. 네, 여기 보면 당선인 여기 있죠. 당선인 여기 있고 옆에 보면 아들 베런도 있고요. 장남도 있고요. 뭐 지금 쭉 가족 사진인데 분명히 가족 사진입니다. 여기 쭉 보면은 네, 이방카도 있고요. 근데 여기에 누가 있느냐? 일론 머스크가 같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이거 또 합성 사진이야? 아닙니다. 합성이 아니에요. 영상으로 보고 오실까요?
Elon, you have to have a picture with your boy. We have to get Elon with his boy. Absolutely. 네, 보셨나요? 일론 머스크가 어쨌거나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 저 끝에 있었어요. 그것도 사실 굉장히 친하구나 싶은데 그때 일론 머스크 일로 와 같이 찍자 해서 같이 찍은 거죠. 처음에 찍을 때는 이방카가 뒤로 밀렸어요. 네. 이방카가 뒤로 밀리고 일론 머스크가 앞에 와서 같이 가족 사진을 찍는 정도의 사이다라는 거죠. 김죽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다. 새로운 이렇게 가족의 탄생이다.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의 가장 큰 1등 공신을 꼽으라 그러면 아마 일론 머스크를 꼽는 걸 주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만큼 일론 머스크가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기여한 공로는 뭐 어마어마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뭐 돈과 모든 것들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효율성부 장관까지 꿰차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저 사진의 왼쪽에서 네 번째에 있는 네. 그 사람이 그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의 딸인 카이 트럼프라고 해요. 손녀죠. 손녀. 예, 손녀인데 네. 저 손녀가 이 일론 머스크에게 삼촌이라는 호칭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일론 머스크가 다른 가족이 아니라 네. 진짜 트럼프 지금 사진 나오고 있네요. 저 사진을 찍으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는 새로운 삼촌이다 이렇게 호칭을 이제 붙여줬잖아요. 그만큼 이제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한테는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뭐 이런 걸 인증하는 그래서 앞으로 이 일론 머스크가 굉장한 실세의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부분을 이 사진 한 장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다라는 거죠. 그만큼 일론 머스크를 굉장히 아끼고 곁에 두고 싶어 한다. 트럼프 당선인이라는 얘기인 건데 그래 뭐 이번에 선거하는데 트럼프 이 머스크 역할이 컸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머스크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재무장관의 월가 억만장자 베센트 유력. 네, 뭐 유력이에요. 뭐 확정이 됐다거나 내정 단계까지는 아니고 내정의 꼭 밑단계죠. 유력하다라는 얘기는 지금 보면 베센트 보니까 억만장자 펀드 매니저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사령탑이죠. 재무장관이라고 하면 경제사령탑의 펀드 매니저 출신의 억만장자가 앉을 것 같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아직 뭐 전체 인사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김기영 대변인님 지금 발표되는 걸 보면 돈 많은 기업가 억만장자 굉장히 요직이 지금 곳곳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게 좀 과대대표되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거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본인이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네.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들과 얘기를 했을 때 뭔가 잘 풀린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는 예전부터 그 워싱턴에 있는 기득권,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 딥스테이트 해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일련의 흐름상 봤을 때 네. 어떤 공무원 출신의 관료 출신보다는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사업가라도 성공을 하고 그다음에 4년 동안에 1기 트럼프 때 본인이 볼 때 경제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기조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네. 벤센트 같은 경우는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관련해서 되게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바이든 정부 때 이 법안 때문에 투자를 많이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9조 5천억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불투명해졌는데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얘기를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반도체 배터리 업체 관련해서 보조금이 5조에서 10조 정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해결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라이트 하이저 같은 경우는 이분이 이제 관세 부분에 대해서 보통 관세를 10에서 20%, 그다음에 중국은 60%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건데 사실 보면 우리는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기 때문에 중국이 60% 고유를 관세를 맞는다고 했을 때 우리한테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진영 내에서 제조업의 어떤 제조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제조업 패권 국가로서의 한국이 자리매김할 수 있고 이번에 조선 관련해서 트럼프가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기회 요인도 좀 균형 있게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일단 우리나라의 어떤 인사와는 사뭇 다른 인사들이 지금 트럼프 2기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쨌거나 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여기에 잘 적응을 하고 우리 거를 잘 챙겨올 수 있느냐 그 여부를 좀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걸로 좀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2기가 아직 지금 출범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시끌시끌. 특검 대 특감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28일은 김여사 특검법 결전의 날, 민주 의결찬성 200명 확보 기대입니다. 근데 요 기대, 28일 날 김여사 특검법 결전의 날 아닌데 오늘 14일에 김여사 세 번째 특검법 통과되는데 이거죠. 오늘 강행처리죠. 오늘 강행처리입니다. 수사 대상 14개에서 2개로 지금 줄어들고요.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이 갖고 간 요 내용을 좀 넣어서 오늘 세 번째 김여사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겠다. 근데 요 기사가 오늘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가 대충 한 10대 개의 지금 이 조간을 쫙 보는데 오늘 이거 처리합니다라는 기사가 없었다는 거죠. 대신 아까 기사 같이 볼까요? 28일은 김여사 특검법 결전의 날이라는 28일 날 특검법 재표결을 가정한 기사가 올라왔다. 왜냐? 오늘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도 대통령실에서 용산에서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결국 재표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28일이 진짜다라는 얘긴 거겠죠. 그래서 오늘 조간에 어디도 오늘 통과되는 김 여사의 세 번째 특검법을 주목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김진욱 대변인님, 28일엔 재표결에 들어가면 3분의 2로 통과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민주당? 글쎄요, 하여튼 뭐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 민주당은 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겠죠. 그런 네. 취지에서 오늘 저희가 발의했던 세 번째 특검법안에 대해서 수정안으로 다시 상정을 해서 그 수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겁니다. 기존에 발의했던 수정안에 하도 저희 국민의힘에서 독소 조항이 많니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저희가 대폭적으로 슬림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혐의에 대해서도 좀 전에 뭐 나왔습니다만 김 여사와 관련돼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또 명태균 씨 관련된 의혹 이 두 가지 사안만 하기로 하고 또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도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을 뭐 국민의힘에서 선호하니까 그 부분까지 넣어서 네.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수정안을 만들었고요. 근데 오늘 뭐 통과되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통과되면은 정부로 이송돼서 대통령께서 뭐 거부권을 뭐 행사하시겠다라고 공공연하게 지금 또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거부권이 되게 되면 28일 날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하려고 하는데요. 재표결에서 하여튼 뭐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국민을 외면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은 판가름 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아까 표현이 그러셨어요. 국민의힘의 입맛에 맞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좀 수정안을 다시 냈어요. 입맛에 맞게 말씀하셨는데 28일 날 재표결이 왔을 때 통과가 되느냐 여부는 사실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있느냐 여부일 텐데 김기영 대변인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탈표가 크지 않을 거라 8표까지 갈 일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무엇보다도 민주당은 제3자 특검 한동훈 대표의 어떤 요구안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무늬만 3자 특검이거든요. 3자 추천이거든요. 왜냐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을 4명 하더라도 거기에서 민주당이 야권에서 2명으로 축소하거나 아니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포장지를 갖췄는데 내용물이 같다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이 아닌 거고요. 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특검이 아니라 특별감찰관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가름마가 타질 텐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김건희 여사에 관련돼서 이 부분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내일 1심이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1심이 있고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가 있습니다. 네. 그때 어떤 결과에 따라 저희가 볼 때는 유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죄가 나온다고 생각한다면 28일 날의 동력이 도리어 민주당이 이제까지 이렇게 김건희 여사를 타겟팅해가지고 약한 고리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네.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그렇다면 도리어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후퇴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28일이 민주당이 볼 때 결전의 날이라고 하겠지만 28일이 되기 전에 25일에 일단 다른 1심 선고가 있고 이 내일 있을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가 또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여기서 유죄가 나온다면 28일 날 글쎄 힘받을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하셨죠. 국민의힘이 볼 때는 지금 포장지 바꾼다고 우리가 그게 똑같은 선물인지 모를까 봐 그 선물 안 받아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특검 말고 특감이 중요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기사 같이 보시죠. 이재명 1심 앞 이때리기 뭉친 친한 친윤. 오늘 의총에서 특감 추천 무표결 합의할 듯. 오늘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엽니다.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라는 거죠. 근데 한국일보 전망컨대 예측해보건대 표결 없이 그냥 합의로 추천합시다. 짝짝짝 그렇게 하고 끝나지 않겠느냐라는 게 한국일보의 전망이에요. 김기영 대변인님.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그러면 박수치고 네, 예. 추천하자라고 결론이 날 표결 것이다. 대결 없고요. 실은 대통령이 이제 지난 7일 날 네. 기자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명시적으로 밝히시지는 않았지만 연관, 소위 말해서 북한 인권 재단의 이사 추천과 연관을 해야 된다. 기존의 입장에 대해서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연계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왔고 실은 제가 대통령실에 확인을 했습니다. 네. 연계하지 않는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네. 친윤 쪽에서도 되게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고요. 이런 내용 가지고 대통령도 이미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고 명시적으로 한 마당에 네. 이거를 뭐 표결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선거 관련해서 그런 대응, 앞으로의 야당이 유죄를 받게 되면 더 공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생산적인, 건설적인 어떤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직접 김기영 대변인께서 확인을 해보셨다고 해요. 대통령실의 입장은 북한 인권재단 이사 임명 추천과 별개로 따로 분리를 해서 가는 거다. 그래서 친윤 쪽에서도 긍정적인 이가 나오지 않냐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친윤계 의원이죠. 권성동 의원의 얘기 들어보고 오시죠. 굳이 뭐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는 것이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근들을 제어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 한동훈 대표가 주장을 해서 용산에서도 이거 수용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우리 당 입장은 이미 다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다만 이렇게 해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가 순조롭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가 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면 좋겠다라고 친윤계 권성동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 오늘 국힘 의총에서는 아마도 순조롭게 표결 같은 거 없이 그냥 그래 추천합시다. 그리고 짝짝짝 하고 끝낼 것 같아요. 근데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를 3명을 후보를 올리는 거죠. 그중에서 대통령이 고르는 건데 관건은 그럼 민주당에서 야당에서도 같이 추천안을 만들 것이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좀 볼까요? 오늘 만평이 이런 만평이 있었어요. 특김, 아이고 오타나네가 아니고요. 제목이 점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특김의 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는 검, 한동훈 대표는 감, 이재명 대표는 요 안에다 점 찍어야 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동훈 대표는 요 밖에다가 점 찍어야 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김진욱 대변인님. 국민의힘에서 그럼 의총에서 특감 추천합시다라고 결론이 나면 바로 민주당도 같이 추천 절차에 들어가는 겁니까? 후보군? 그건 뭐 별개의 트랙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별개 그 트랙이다.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를 하면 될 일입니다. 지금 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감을 임명한다고 해서 네. 과연 특감이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지금 풀어낼 수 있는가, 해소시킬 수 있는가, 그 의혹을 규명하는데 특감이 정확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국민의힘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도 이렇게 얘기하죠. 특감이라는 부분은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라는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방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있어 왔던 많은 의혹들을 어떤 방식으로 밝혀낼 것인가, 규명해낼 것인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답을 해라라는 거잖아요. 저게 그 안에다가 찍느냐 밖에다 찍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님이라는 글자에 점을 잘못 찍으면 남이 되듯이 지금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는 저거를 잘못 찍으면은 대통령과 남이 될까 봐 그게 두려워하시는데 정말 두려워해야 될 건 국민과 남이 되지 않도록 잘 찍으셔야 될 겁니다. 정말 잘 찍어야 될 건 국민과 남이 되지 않게 잘 찍어야 된다. 특검 받아들여야 됩니다. 라고 좀 말씀하셨어요. 김기영 대변인님. 그러니까 저는 여야가 이견이 있을 때 공통 분모를 찾는 거 아닙니까? 네. 야당에서 문재인 정부 때 못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저희가 한다고 하면 질투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필요하다는 게 전제가 된다면 그 공통 부분부터 풀고 특검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이제 조율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저는 이제 야당을 볼 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방통위 2인 체제가 되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3명을 추천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또 이번에 헌재 소장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헌재 국회에서 임명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민생인 거고요. 그런 여야가 항상 이견은 있지만 네. 접점이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뭔가 해야 될 것들은 미루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해야 될 걸 미루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특검 해야 됩니다. 아니 그거 말고도 해야 될 일이 더 많다. 지금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다. 해야 될 일도 안 하고 다른 걸 얘기를 하고 있냐. 굉장히 다른 여야의 지금 이런 상황. 특감이냐 특검이냐. 당분간은 계속 이 논란이 좀 계속 되겠죠. 오늘 구속 갈림길입니다. 네, 오늘 구속 갈림길 기사 같이 볼까요? 명태균, 김영선 오늘 구속 갈림길. 검찰 대통령 부부와 친분 과시 적시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 어제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었어요. 명태균 씨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다. 구속 여부가 이 구속하는 게 맞는지 타당성 여부를 따져보는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구속 갈림길이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오후 3시 30분이죠.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라는 건데 장윤미 변호사님, 네. 오늘 구속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이르면 오늘 안에, 왜냐면 새벽에도 나오는 일들이 있으니까요. 또 오후에 영장실질이 이뤄지기 때문에 네. 시간이 좀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거의 100%에 수렴한다라고 거의 100%다.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범인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세배를 나눠 쓴 부분도 어쨌든 돈의 흐름을 강혜경 씨가 검찰에 다 제출했다는 것인데 그 부분도 대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대여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돈이 흘러가고 이자, 차용증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아마 없을 겁니다. 돈을 빌려줬다라고 하는 강혜경 씨, 뭐 대신 뭐 받았다고 김영선 의원을 통해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강혜경 씨가 빌려준 적 없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범죄 혐의가 비교적 뚜렷한데 부인을 한다. 도주 우려랑 증거인멸이 높다고 기계적으로 좀 봐야지는 부분이 있고 또 검찰을 사실상 우롱하듯이 휴대전화를 아버지 산소에 버렸니 누구한테 넘겼느니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은 대단히 좋지 않은 사정으로 참작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장윤미 변호사님과 많이 좀 저희가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거의 100%예요 라고 이 정도까지 말씀하신 경우는 흔치 않아요. 근데 거의 100%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비록 오후 늦게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지만 새벽까지 안 가고 그냥 오늘 안에 그냥 몇 시간 만에 재판부가 바로 구속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도 상당히 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지금 일단 돈의 흐름을 보고서 지금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이 지금 청구가 돼 있는 상태인 건데 근데 영장이 적시된 금액 자체는 한 7천여만 원 정도가 지금 문제예요. 근데
이거 말고 딴 돈 얘기가 어제 또 나왔죠. 어디서 갑자기 툭 500만 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500만 원 뭐냐? 다음 기사 보시죠. 김 여사가 윤 대선 경선 때 500만 원 줬다. 금일봉 자랑했다라고 강혜경 씨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명태균 씨가 500만 원 이거 김 여사가 준 거야라고 자랑을 했었다라는 얘기가 강혜경 씨의 지금 주장인 건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명태균 씨도 검찰 조사에서 맞아요, 받았어요라고도 인정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어제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이 돈의 성격이 뭔지가 중요하네요. 이거 검찰 조사에서 나와야겠어요.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명태균 씨가 직접 이 돈 성격은 이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거 여사가 얘 과자 사주라고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얼마예요, 그럼? 기억이 안 난다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언론 인터뷰에선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초글 씨가 많은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뭐 천장하고 화장실하고 다 뒤지고 남의 집 아침에 와서 하면 뭘 하면 압수수색하면 기분 좋아 나빠? 나 기분 나빴어 라는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검찰 소환 조사 가서 내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일봉 가져다 놨는데 왜 안 가져갔어요? 라고 검사한테 물어봤지. 그랬더니 검사가 얼굴이 빨개져서 어디 있었어요? 얼마예요? 이러더라. 다음에 가져가세요. 가서 세봐야지. 하니까 검사가 놀랬어.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언론 인터뷰에서. 그러면서 내가 검사들 놀린다고 한 말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는 사실 굉장히 좀 다른 의미로 들릴 수가 있는 게 아까 분명히 뭐라 그랬냐. 과자 사주라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별거 아니야. 과자 사주 용돈 좀 준 거야. 라는 의미와 이거 검찰 압수수색 때 왜 안 갖고 갔어요? 이거 중요한 건데 왜 안 갖고 갔어? 직접 갖고 가서 다음에 갖고 와서 해봐요. 라고 얘기를 한 건 이건 윤주진 위원님. 예. 굉장히 다른 얘기를 본인이 똑같은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두 가지 발언이 좀 상반되는데 네. 첫 번째 금일봉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하나의 선의로 주는 그런 뭐 선물 정도, 뭐 수고비 정도의 생각을 한다면 두 번째 의미 같은 경우는 검찰이 반드시 확보했었어야 할 뭔가 대단한 물증처럼 본인이 한 것인데 또 막판에는 또 검찰을 놀린다고 한 말이나 또 이런 말도 있기는 네. 해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이런 오락가락하는 행보와 발언들이 바로 아까 우리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구속영장이 좀 신속하게 영장이 나오는 그런 단초를 본인이 제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이 돈 500만 원 문제는 일단 실제로 금액이 많은지도 중요하고 이 500만 원을 줬을 때 어떠한 서로의 관계의 거래가 형성됐는가. 예를 들어서 불법적인 여론조사를 뭔가 부탁하는 의미에서 대가성으로 준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평상시에 어떤 조언을 해주고 여러 가지 상의를 하면서 협력을 한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인지는 앞으로 조금 더 수사를 해서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명태균 씨가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마치 검사를 놀리는 농락하는 듯한 이런 얘기가 과연 오늘 구속갈림길에선 명태균 씨한테 유리하게 작용하겠느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어제 500만 원 얘기만 나온 게 아니라 그 보도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준석 당시 대표, 지금 이준석 의원에 대한 얘기도 같이 나왔죠. 왜? 그 그래픽 좀 같이 볼까요? 어제 저희가 이걸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면서 썼던 바로 그 그래픽입니다. 뭐냐? 처음에 그러니까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민주당에서 공개한 녹취가 있었어요. 실제 녹취. 뭐냐? 윤 대통령과 그리고 명태균 씨의 대화 내용에서 윤 당선인이 김영선이한테 공천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해서라고 했었던 요 멘트. 요 녹취가 공개가 됐는데 사실 요 앞에 요런 상황이 더 있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명태균 씨 쪽에서. 근데 뭐였냐? 이때 등장한 게 바로 이준석 당시 대표 얘기예요. 그때 새벽 12시 20분에 카카오톡으로 명태균 씨한테 이준석 대표가 이 카톡을 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김영선 경선한다는데요? 라는 카톡이 와서 명태균 씨가 전략공천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확인해 볼게요. 그 확인을 한 거죠. 다음 날 아침에
윤석열 당선인한테 공천 부탁드려요. 경선 말고 공천 그냥 주세요. 뭐 이 얘기를 계속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통화가 이루어졌고 민주당이 공개한 바로 그 녹취가 그 내용이다라는 게 지금 명태균 씨 쪽에 또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준석 대표는 당시에 이준석 대표는 무슨 관계냐, 이걸 경선한다는 데라고 왜 알려준 거냐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근데 이준석 대표가 사실 어제 그제 상간에 외국에 나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왜 문자 보내신 겁니까? 직접 답변 들어보시죠. 요거 답변 저희가 이 문자로 만들었네요. 네. 보겠습니다. 공관위는 전반적으로 일상적인 절차로 진행한다고 들었다. 그래서 명태균 씨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전달해 준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절차적으로 공천이라는 게 워낙 파란만장하기 때문에 저도 그냥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한테 단수를 준다든지 이런 분위기가 확인이 안 돼서 단수 주는 게 아니면 경선이지 생각을 해서 전한 것뿐이다. 통상적인 흐름에 따라서 단수 준다고 했으면 지금쯤 얘기가 들려야 되는데 얘기가 없네. 그러니 경선 주라는데요 라고 그냥 지금 분위기가 이래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부적절하고 설득력도 없습니다. 왜 당대표는 그 당시에 보궐선거의 최종 책임자예요. 본인의 네. 당대표 직인이 있어야 공천장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딱 찍어가지고 김영선 후보의 어떤 거취에 대해서 알려줬다라는 게 사실이더라도 부적절하고요. 이게 거짓이라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자일 가능성이 전 개인적으로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는 이준석 대표와 상당히 가까웠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김영선 당시 후보를 굉장히 밀었던 건 창원, 의창은 그 당시에 7명인가의 경쟁 후보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김영선 후보가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아니었거든요. 그럼 명태균 씨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당신 이렇게 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당 분위기도 뭐 그렇고 이게 전략공천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하니까 네. 구명운동을 대통령한테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준석 대표가 그 당시에 대통령실의 기류를 알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요. 그 이후의 행보는 또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본인이 개혁신당을 만들고 총선에 대비하면서 칠불사에서 김영선 의원과 회동한 거 아닙니까? 영입과 관련해서 청년 정치인한테 기대하는 모습은 최소한 아닌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검찰 수사도 아마 확대가 될 거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는 한 축이었습니다. 몰랐다고 항변하고 일상적인 절차를 수행했다라는 해명만으로는 이게 납득이 안 될 겁니다. 이제는 수사에까지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이런 생각 듭니다. 이제 이준석 의원은 수사에도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참고인 아니라 피고인으로 부를 수도 있어 보인다라 뭐 이런 취지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가 요 얘기 나누면서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가 언론 인터뷰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지금 현재 이준석 의원을 악마화하면서 방향을 다시 잡고 싶은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윤주진 위원님. 예. 그런데 사실은 뭐 이것을 어떤 이준석 의원의 문제 아니면 뭐 명태균 씨의 문제 아니면 윤석열 당시 당선인의 문제를 다 완전히 떼놓고 볼 수가 없는 것이 그 당시에 이준석 의원이 무슨 뭐 그냥 당 소속 의원도 아니었고요. 그냥 제3자가 아니라 당 대표였습니다. 당 대표라는 것은 모든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보통 이런 창원, 의창 이런 지역의 공천은요.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공천만 받으면은 좀 당선이 확실시되는 아주 유력한 지역입니다. 즉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연결되는 곳이에요. 네. 그럼 이러한 지역에 전략 공천을 할 것이냐, 경선을 할 것이냐, 또 전략 공천을 한다면 누구를 할 것이냐, 이런 아주 내밀한 문제를 당대표가 일반 소속 의원에게도 사실은 상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김영선 의원이 전략 공천이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것을 뭔가 감지를 했고 이것을 명태균 씨에게 바로 전달을 한 거예요. 이 말은 즉슨 뭔가 명태균 씨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준석 의원은 왜 명태균 씨에게 그런 말을 했는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내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만약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 씨가 과거에 여러 가지 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되는 과정이라든지 네. 그런 과정에서의 유착관계 때문에 이준석 의원도 명태균 씨에게 뭔가 정치적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한 것이라면 이것은 당연히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 두 분이 공통적으로 어쨌거나 이 부분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뭔가 이준석 의원이 직접 가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검찰 수사에 본인 대비를 해야 된다.
검찰이 밝혀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실제로 어제 무슨 얘기가 나왔냐. 이준석 의원도 아마 검찰 수사 대상이 좀 들어갈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기자들이 검찰에서 부르면 가실 거예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같이 보실까요? 아, 그래요. 네. 여기 준비가 된 거는 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부르면 가서 얘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부르면 가서 얘기해줘. 내가 안 그래도 하도 기자들 질문이 많아서 내가 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거 내가 검찰 다 부르면 가서 얘기를 하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관련해서 같은 개혁신당에 지금 김용남 전 의원이 앞서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근데 만약에 이준석 의원이 출석을 하게 되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거려. 그래서 아마 검찰이 불러놓고 후회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아 정말요? 이준석 의원이 그럼 뭐 막 폭로전을 갈 수 있다, 조서에 막 다 남긴다. 당시에 대선이나 경선 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네, 김용남 의원이 뭐라 그랬느냐. 글쎄요, 뭐 가면 얘기를 할 텐데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걸요. 감당할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윤주진 위원님. 예. 지금 얘기 뉘앙스를 들어보면 뭔가 폭로성 얘기가 검찰 조사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라는 뉘앙스거든요. 글쎄요. 물론 이준석 의원이 그 당시에 당대표였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선거라든지 공천과 관련해서 내밀한 이야기를 대통령 혹은 대통령 부부와 나눴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첫째, 그것이 과연 아주 확실한 객관적인 증거나 물증으로 남아있을까? 이러한 부분이 있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후보 시절부터 이준석 대표에 대한 불신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와 직접적으로 나중에 뭔가 좀 책 잡힐 만한 그러한 대화나 모의를 했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도 워낙 검찰 출신이고 또 이준석 대표를 직접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가졌던 분이에요. 아마 그런 부분들은 주변에 뭐 권영세 의원이라든지 그 당시에 뭐 총괄 상하시장 했던 그런 분들을 통해서 아마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 부부가 이준석 당시 대표를 썩 좋게 보지 않았는데 글쎄 책 잡힐 만한 무슨 얘기나 이런 얘기가 오갔을까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관련해서 오늘 조간에 무슨 기사가 나왔느냐 같이 볼까요? 다음 기사. 네. 명태균 이준석 징계 해결 논의하며 여사님께 말해야 하나?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이준석 대표가 그때 윤리위에 징계위에 회부가 됐었죠. 이 윤리위에 이 징계 회부가 됐을 때 관련해서 요거를 같이 얘기를 하면서 명태균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지난 8일과 9일 명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며 쭉 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관해서 검찰이 물었는데 당시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 절차 개시를 앞두고 있던 이 의원, 이준석 의원은 명 씨와 관련 대책을 논의를 했다라는 게 카톡 대화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죠. 대화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던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문제를 상의하는 방안도 언급이 있었다. 특히 이들이 주고받은 메시지에 여사님한테 말을 해야 하나라는 대화도 있는 걸로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명 씨는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걸로 전해졌다. 일단 카톡 대화 내용을 보고 검찰이 이거 여사님한테 말을 해야 되나라는 대화가 있어서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명 씨? 얘기 좀 해보세요. 했더니 난 기억 안 나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장 변호사님. 네. 지금 아까 윤 대통령 부부가 이준석 의원을 별로 썩 좋지 않게 보기 때문에 과연 글쎄 뭐 이준석 의원이 검찰 가서 얘기한다고 해서 뭐가 있을까 하셨는데 또 여사님한테 얘기를 해야 돼. 이준석 의원의 징계에 대해서 여사님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건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이준석 대표도 본인은 이제 양두구역이다, 뭐다, 국민을 네. 속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당대표로 본인이 굉장히 정치적인 위기일 때는 어디에 구명운동을 해야 된다는 걸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김건희 여사라는 걸 알고 있었고 김건희 여사가 또 명태균 씨가 공개한 카톡에 따르면 제가 정말 의지하는 건 명 선생님이다라고까지 하니까 소통이 되는 관계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한번 그쪽에 내 상황을 설명하거나 당대표직에서 좀 물러나지 않도록 구명운동을 할 필요가 있지 않았겠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당에 아무리 대통령이 1호 당원이어도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검찰에서 여러 말을 할 수 있는데 본인을 방어할 거예요. 그리고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공천 과정에 대해서 어떤 실체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에 검찰이 부른다면요. 네. 그런데 검찰이 불렀을 때 단초가 되는 건 대통령의 육성입니다. 김영선을 주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그 당시에 이런 상황과 이준석 대표는 딱 붙어 있어요. 본인이 당대표였으니까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도 그 당시에 그 보궐선거 공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외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게 하나의 실로 그러니까 논리적 정합성으로 꿰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공천에서 본인이 윤리위에 회부됐을 때 정말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상당히 셌구나라는 걸 여러 국면에서 흔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이렇다면 이거는 수사로 밝혀져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아졌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윤주진 의원님. 예. 지금 말씀은 이준석, 윤상현, 명태균 그리고 윤 대통령 부부까지 다 실로 하나로 좀 꿰어져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연결고리는 결국은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관계의 문제일 겁니다. 그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정말로 명태균 씨가 초창기에 막 본인이 떠벌린 것처럼 혹은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상당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함께하는 그런 이너서클이었다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 하나의 실로 연결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명태균 씨를 연결고리로 해서 다양한 정치적인 나쁜 그런 거래들이 있었다고 의심이 되겠죠.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다른 측면을 보면 명태균 씨가 자신이 대통령 부부와의 사실상 별로 존재하지도 않는 친분을 과시해서 이준석 의원도 또 김영선 전 의원도 이런 식으로 본인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저는 이걸 딱 보면은 약간 명태균 씨한테 이준석 대표가 뭔가 좀 되게 의존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가운데 명태균 씨가 내가 한마디 해줄까? 이 자체가 약간은 뭐랄까? 조금 블러핑을 하는 느낌? 뭔가 좀 자기 포장을 과대하게 하는 그런 느낌 좀 들어서 이거는 아주 정확하게 좀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은 이게 하나로 꿰어졌다고 말을 하기에는 그러면 명태균 씨가 명확하게 중간에 핵심적인 역할을 코어 역할을 뭔가 하고 주변으로 이렇게 다 연결이 뻗어가야 되는 건데 글쎄 명태균 씨가 정말 중간에서 코어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취지의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이 명태균 씨가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위치였는지 그 부분이 사실 검찰이 알아봐야 될 부분인 거겠죠.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이죠. 아침엔 팩불입니다. 첫 번째, 김호중 씨죠. 기사 같이 볼까요?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입니다. 네, 음주운전을 하고 뺑소니를 했다라는 혐의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음주가 인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음주 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 6개월이다. 장윤미 변호사님. 네. 이거 굉장히 센 거 아닌가요? 그렇죠. 실형 2년 6개월은 적은 형량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사고를 내고 그것도 문제지만 조치를 했으면 이 정도 나오지 않아요. 심지어 도주만 했더라도 이 정도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 도주 이후의 행각을 재판부가 대단히 좋지 않게 본 거예요. 매니저한테 거짓 자백을 시키고 USB 같은 블랙박스를 파기하고 또 본인의 거주지로 가지 않고 그 서울 외곽의 호텔로 가서 모텔로 가서는 또 추가 술을 마시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왜냐하면 재판부가 이 판단에서 경찰력을 낭비시켰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꾸짖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본인이 평소에 걸음걸이가 좀 비틀거린다라고 주장했는데 그 부분도 그러니까 다리가 아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걸음걸이와 다리가 불편해서 한 거는 차이가 크게 나는데 이게 원래 내가 이렇게 걷는다라고 했던 재판부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죄를 반성한다고 반성문을 3차례나 내긴 했지만 실제로 반성한다고 재판부가 보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사정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는 실형이 2년 6개월 필요하다라고 엄단한 사안입니다. 네. 심지어 다른 음주운전을 하고 조치를 안 하고 가서 뺑소니 혐의를 받는다고 해도 사실 이 정도까지 나오지 않는데 이거는 재판부가 죄질을 굉장히 나쁘게 본 상황이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사실 나왔죠. 매니저한테 네가 한 걸로 해라고 얘기한 이런 부분이 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이 된 근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하셨는데 사고 당시 김 씨와 매니저 장모 씨는 허위 내용의 전화 통화를 한 걸로 조사가 됐다. 장 씨가, 그러니까 매니저가 사고를 내서 미안해요라고 얘기를 하고 김호중 씨가 괜찮다라고 답하는 내용이었다. 원래는 실제로는 김호중 씨가 사고를 낸 거고 이거를 이 매니저 장 씨한테 네가 한 걸로 좀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건데 통화를 이렇게 했다는 건 통화를 이렇게 하고 녹취를 하지 않았으면 사실 이 내용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윤주진 위원님. 예. 이거는 사실 굉장히 치밀한 그렇습니다. 조작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정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네. 본인이 너무 당황한 나머지 했던 어떤 실수 이런 부분으로 보기가 어렵고 이것은 요렇게 수사가 들어오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회피를 하고 이렇게 책임을 뒤집어 씌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주 고도의 계획을 짠 다음에 연기까지 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당한 수준의 사법 방해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에서 어떤 관용의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재판부가 지금 엄단을 한 이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인 거. 두 번째 인물 가볼까요? 네, 두 번째 문다혜 씨입니다. 문다혜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 인정. 경찰 기소 의견으로 내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네, 이 볼까요? 사실 이전에 이미 의혹이 나왔었죠. 제주에서 뭐 숙박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신고한 거 맞나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관련해서 소위 단독주택에서 2년 동안 영업을 했는데 불러서 물어봤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숙박 후기 등 증거를 보고 맞습니다. 영업했어요라고 시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문다혜 씨 이 직전에 음주운전 건이 있었고요. 그 전에 또 안 그래도 전 남편 특히 채용 건으로 검찰 조사를 또 뭐 받니 못 받니 뭐 이런 부분으로 또 논란이 됐었는데 내일 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